47살, 대기업 부장.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실패 같은 건 남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대기업이라는 든든한 성벽 안에 있던 나에게만큼은 말이죠. 20년 넘게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 통장에 찍히는 그 숫자는 내가 이 사회에서 여전히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명이자 한 가정을 지키는 가장으로서의 긍지였습니다. 아이에게 비싼 영어 유치원과 초등학생 해외 연수를 망설임 없이 보내줄 수 있었던 튼튼한 동아줄은 스스로를 자랑스러운 대기업 직원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니까요.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 회사에서의 직함, 그리고 명함 한 장이 내 존재의 전부였습니다. 그 명함은 별다른 설명 없이도 나를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모든 평온함이 회사라는 문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성벽은 생각보다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라는 권고, 사직의 한마디. 회사는 선택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선고였습니다. 20년의 성실함이 나이라는 죄가 되어 돌아온 날, 나는 20년 동안 지켜온 명함을 책상 위에 두고 홀로 성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회사 건물의 자동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내 인생의 한 챕터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크게 두렵지 않았습니다. 경력도 있고 인맥도 있으니 고용보험을 받는 기간 안에 금방 다시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20년을 일했으니 세상도 나를 필요로 할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오만한 착각이었습니다. 이력서 70통. 제가 지난 1년 동안 세상에 보낸 절박한 신호였습니다. 몇 번의 면접 기회도 간신히 얻었습니다. 정장을 다시 꺼내 입고 구두를 닦고 거울 앞에서 웃는 연습까지 하며 면접장으로 향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면접관이 이력서를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지원자님, 이 연봉에 만족하실 수 있으세요? 현장 실무를 하시기에는 경력이 너무 많으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다니실 분 같지는 않아서요. 그 정중한 거저 앞에서 내 자존심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면접이 끝나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나는 그제서야 버티던 어깨를 떨구었습니다. 예전엔 면접관으로서 지원자를 평가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앞을 나서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끝내 넣었습니다. 이런 나를 잘 될 거라고 응원해 주던 아내에게 오늘도 그냥 잘 안 됐어. 그 말 한마디를 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연봉을 예전의 4분의 1로 낮춰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갈 곳이 없어 도서관에서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능 시험이 끝나자마자 알바를 시작한 아이와 여전히 일터로 나가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너졌습니다. 퇴직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얼마 간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습니다. 오늘은 어디 좀 알아봤어? 저도 매번 똑같이 대답했죠. 응, 몇 군데 넣어봤어. 그동안 쉬지도 못하고 고생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알아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묻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아내는 아이 이야기만 합니다.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알바는 힘들지 않았는지. 제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더군요. 처음엔 고마웠습니다. 혹시나 내게 상처가 될까봐, 자존심 상할까봐 일부러 배려해주는 것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하루, 이틀, 몇 주가 지나자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견디다 못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도 연락은 없었어. 아내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더니 그래. 그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설거지를 하러 주방으로 가더군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입을 닫은 이유는 제가 괜찮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위로도 조언도 잔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무거운 침묵이 솔직히 말하면 세상 어떤 모진 말보다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예전엔 제가 우리 가족의 모든 대화를 주도했습니다. 모든 결정도 책임도 전부 제 몫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아내가 조용히 그리고 묵직하게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워 천장만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아, 지금 제일 힘든 사람은 어쩌면 나보다 내 아내일 수도 있겠구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고요한 침묵 속에는 저보다 훨씬 더 많고 깊은 말들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열심히 살수록 이상하게 제 존재감은 점점 지워져만 갔습니다. 밥상 앞에서 말수는 줄어들고 TV 소리조차 가시처럼 바뀌는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내 무능이 매 순간 증명되는 공간 같았죠. 결국 병원을 찾았고 우울증 약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약을 삼키는 순간 나 자신에게 완전히 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한 인간이었나? 라는 자책이 매일 밤저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 했습니다. 썩어가는 자신을 구하기 위해 무작정 물류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몸으로 하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영화의 추위 속에서 상자를 나르며 20대 청년들에게 고함을 들었을 때 육체적인 고통보다 무서운 건 나는 이제 이것조차 못하는 사람인가라는 공포였습니다. 사흘을 버텼지만 넷째 날 아침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포기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는데 회사에서 나오던 날보다 그 얼굴이 더 늙어 있더군요. 약값이 더 들 거라는 비겁한 변명을 하며 방 안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동네 편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20대 알바생들 틈에서 파란 조끼를 입은 47살의 전직 부장 날짜 진한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딸아이 비슷한 나이의 청년들과 인수인계를 합니다. 처음엔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그러시더군요. 나이 든 분의 책임감을 믿고 한번 같이 일해보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가 1년 동안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녹였습니다. 최저시급. 대기업 시절엔 점심값으로도 부족했던 돈이지만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돈은 내 생에 가장 정직하고 묵직한 가치입니다. 편의점 일을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예전의 나를 마주칩니다. 어느 날 밤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한 손님, 느슨해진 넥타이와 한 손에 쥐어진 회사 출입카드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랑 비슷한 회사네. 그는 삼각김밥과 캔커피를 계산대에 올리며 야근이라서요. 돈 벌기 참 힘드네요라고 말합니다. 나는 순간 알았습니다. 저 사람은 과거의 나였다는 것을요. 아무 말 없이 바코드를 찍을 때 울리는 삑 소리 하나에 20년의 시간이 겹쳐졌습니다. 손님이 나간 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언젠가 이 자리에 서게 될까? 아니면 나보다는 현명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까? 준비하지 못했던 내 지난 날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화려했던 부장 시절은 이제 기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나는 오늘 내가 흘린 땀방울을 믿습니다. 나는 게으르지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사회가 나를 놓아버렸다고 해서 나까지 나를 놓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틈틈이 기술직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제야 100세 시대의 진짜 인생 2막을 준비합니다. 다시 시작하기 위해 매일 마음을 다잡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너무 이른 퇴직에 혹은 세상의 문턱에서 길을 잃고 숨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의 영웅이고 오늘 당신이 내디딘 그 초라해 보이는 한 걸음이 가장 위대한 전진일지 모릅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낸 당신을 응원합니다.